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강사 강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은 게 빅데이터죠. 갑자기 왜 빅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했냐고요?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요, 누군가와의 결혼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결혼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저희 결혼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게시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할 수 있게끔 정보의 새로운 데이터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다양하냐?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활용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다루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미지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음악 데이터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누구나 다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고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계도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에서는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빅데이터 특징은 흔히들 우리가 3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V에서 V. 첫 번째 V는요, 볼륨입니다. 그 양이 어마무시해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급이라고 합니다.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굉장히 큰 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만큼 많은 양인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5분짜리 노래 20만 곡을 저장할 수 있고요. 31만 장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31만 장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00살까지 살아가는 이 100년 동안 매일매일 사진을 100장씩 찍어냈을 때에 이 정도 양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양이죠. 이만큼의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 이 빅데이터 분석 학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유튜브에 하루 동안에 업로드한 동영상 데이터, 전 세계의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의 양이 24TB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이 정도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V는요, Variety예요.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소스,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가진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NS만 생각하더라도요, 이미지 데이터 있죠? 동영상, 오디오 데이터, 그리고 댓글, 사용자가 쓴 게시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트랜잭션, 그리고 센서 데이터 등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V는 velocity, 속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생성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3V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네 번째 V인 value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이 빅데이터의 특징이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치와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빅데이터가 있지 않았던 시절에도 분명히 가치와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빅데이터 시대 이전에 우리가 가치와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책을 통해서 얻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진, 그리고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연구 경험에 기반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고 그 글을 이제 읽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이게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와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이 일련의 과정, 물론 의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요? 굉장히 빠르고 다양하게요. 이렇게 책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인사이트와 가치를 얻어내는 것은요, 좀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이러한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어서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기반해서 새롭게 빠르게 가치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바로 이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도, 유튜브에 들어가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파악해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고 있죠. 고객님이 이런 제품 필요하지 않으셨나요? 고객님 이런 영상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요. 과거의 추천 알고리즘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와 유사한 사용자 그룹, 혹은 내가 이전에 구매했던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히 그냥 유사성을 기반으로 추천을 해주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추천의 수준이 굉장히 놀랍게, 과거에 내가 사용했던 그 제품, 내가 구매했던 제품과 관련은 없지만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처럼 그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또 이 빅데이터 활용 사례로 우리가 이벤트 예측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그 이벤트 예측의 사례는요, 범죄 발생 내용과 범죄 유형 등을 분석을 해서 위험 이벤트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사례예요. 자, 과거에 순찰 인력을 배치를 할 때 그냥 시간대별로, 그리고 인원 수에 맞춰서 자, 누구는 언제 나와, 누구는 언제 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만약에 배치를 했다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예측을 할 수 있다면요, 어떤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대비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 분석, 이벤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나눠 봤을 때 정형 데이터로는 지역별, 시간별, 과거 범죄 발생 내역이라든지 순찰 경로, 순찰 인력 수, 범죄 유형 등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런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요, CCTV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 영상 데이터, 그리고 범죄 패턴, 범죄 행동 분석 등등을 활용을 해서 보다 더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범죄 장소나 시간 예측을
시간 예측을 통해서 순찰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러한 빅데이터의 특징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활동이 갑자기 나온 활동은 아니에요.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쌓여있던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먼저 살펴볼 내용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을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뉘어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가 있어야지 되겠죠. 예, 그 단계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고요. 수집한 데이터를 보통은 그냥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요리도 하려면 우리가 재료를 다듬고, 그리고 재료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 데이터도요,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듬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과정, 데이터 탐색 과정을 거쳐서요, 비로소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분석 모델이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해석하는 단계,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분석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은 DW 기반의 BI가 되겠습니다. 자, DW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가 왕창 저장되어 있는 창고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비즈니스의 효율을 더하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BI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고 있는 그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운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부서별로, 각각의 그 팀별로 운영 데이터가 쌓이고 있을 거예요. 자, 그 저장소가 있고요. 그 저장소와는 별개로 ODS라고 하는 영역에서 각 그룹, 각 팀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운영 데이터에는 전혀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이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것을 하나의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전체 그 큰 데이터를 DW라고 부릅니다. 자,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았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다차원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A팀에서 쌓은 데이터랑 B팀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합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함께 결합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차원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리포팅 데이터 스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 사용되는 주요한 기술 요소로 ETL, ODS, 데이터 마트, 올랩, 메타데이터 등등이 있습니다. 자, ETL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extraction, 데이터를 추출하고요. transformation, 뭔가 변환을 해요. 가공을 하고요. 그것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로딩하는 과정이 이제 ETL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데이터 마트를 볼게요. 자,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리포팅 데이터 스텝에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DW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석의 목적에 맞게끔 다시 재조합해 놓은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 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반응형으로 이런 데이터를 조합해서 보고 싶어. 그때 반응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올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은요, 해석, 진단까지 가능했어요.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했나? 예, 해석하고 설명하고 왜 생겼지? 진단하는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면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을 하면서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처방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게 되었습니다. 자, 해석에서 진단 단계를 넘어서 예측, 처방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가 조금 달라져야겠죠. 기존에는요, 데이터가 대부분 배치 처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배치 처리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다 쌓여있는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 형태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의 저장소 그리고 분석 방법도 이제 바뀌어야 될 거고요. 기존에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무언가 다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배포할 시간이 없어요. 들어오는 즉시 분석 과정을 거쳐서 배포하는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가 다 자동화 프로세스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소규모 팀 단위에서 굉장히 이제 좁은 범위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했다면 지금의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종 분야까지 다른 분야까지 결합을 해서 분석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요. 분석 변수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전통적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분석 변수가 제한적이었어요. 물론 하드웨어적인 리소스 제약, 그리고 분석해야 하는 그 담당자의 제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데이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변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빅데이터 분석은요, 사람이 일일이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성능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각각의 스텝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전체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원천,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죠. 원천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가 모바일, 웹, 내부 시스템, 외부 시스템, 다양한 저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줘야 돼요.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을 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혹은 배치 처리해서 한꺼번에 수집을 해야 하는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의 원천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 분석한 결과는 또 다른 새로운 저장소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새로 뽑아다가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분석을 할 때에는요,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데이터 전문 인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존의 엔지니어, 컴퓨터 기반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요. 단순히 이제 본인의 과거 경험만으로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 통계적인 지식 그리고 도메인 널리지를 함께 더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냥 도메인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보였던 전문가들도 이제 본인의 실력만으로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통계적인 지식, 컴퓨터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이러한 수집부터 활용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 플랫폼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한다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한번 그려봤어요. 원래 이제 원본 데이터가, 원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비정형 데이터 혹은 정형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원천 데이터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나의 시스템으로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원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스트림 데이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끌어올 것인지 혹은 배치 형태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끌어올 것인지 달라집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나면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법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모아지고 난 다음에 전처리가 다 된 후에 드디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의 성격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듯이 관리 기능 빼놓을 수 없겠죠. 더구나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자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보안 기능, 그리고 이 보안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 품질, 이런 부분도 이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기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장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 부분에서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났죠.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빠르게 생성이 되고 있고 그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NoSQL 데이터베이스,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처리 부분에 맵 리듀스 그리고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리고 저장하는 그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려서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올려서 처리하는 방법에서 이 데이터가 분할되어 있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처리 방법도 고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졌는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
커다란 대기업에서 IT 기업에서 제공을 해주는 솔루션도 있겠지만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도 알겠고,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올바르게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플랫폼을 도입할 때 어떻게 무작정 오픈소스를 다 도입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내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혹은 내부 인력을 활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혹은 만들어진 패키지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장단점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겠죠. 자, 내부 기술 역량을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이러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등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새로운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펙스나 오펙스를 고려를 하셔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구축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죠.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데이터 분석가가 있는지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을 때의 확장성, 유연성, 유지보수까지 고려를 하셔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패키지 도입과 인하우스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이제 비교해서 장점과 단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패키지 도입을 했을 때의 단점, 추가 기능의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오픈소스를 도입했을 때 호환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패키지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구축한 이 솔루션이랑 호환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새로운 패키지를 도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하우스로 개발했을 때는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을 때 그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해서 우리가 새롭게 구현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굉장히 많은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키텍처 관점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아키텍처와는 좀 다른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아키텍처로 람다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 람다 아키텍처는 3티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3티어는 배치 레이어, 스피드 레이어, 서빙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이 되었을 때 배치 레이어에서는 배치 처리를 하게 되고요. 스피드 레이어에서는 스트리밍 데이터, 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서빙 데이터에서 통합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쿼리를 날려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람다 아키텍처에는 이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비효율성이 발생할까요? 저 서빙 레이어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즉, 배치에서 처리한 내용과 스피드 레이어에서 처리한 내용을 함께 이제 머지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돼서 이를 조금 개선한 방법이 카파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 카파 아키텍처는 2티어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스피드 레이어와 서빙 레이어로만 구성이 돼서 기존에 배치 처리하던 레이어를 제거하고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레이어가 바로 이 카파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아키텍처는 엣지 투 클라우드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나의 저장소에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다가 처리를 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빠르게 어떤 응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저장소, 클라우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단말에서 클라우드 사이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엣지라고 불러요. 엣지도 일종의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모든 데이터 처리를 하던 것을 일부 분산해서 엣지라고 하는 클라우드 영역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일부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까지 가지 않아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실시간 데이터의 처리와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인 3V와 그리고 3V를 기반으로 새로운 밸류를 창출해내는 4V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분석, 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